작은 라디오 11번째 이야기는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나이 들수록 불안해지는 마음을 바꾸는 생각.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 작은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지고 골목길 가로등 불빛은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엔 나는 어떤 모습일까? 혹시 지금보다 더 쓸쓸해지진 않을까? 요즘 같은 세상엔 나이듦이 더 이상 은퇴 이후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직장에서 자리를 내줄 때, 자녀가 어느 순간 내 품을 벗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그 모든 순간이 조금씩 노후라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것 같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엔 늙는 게 무서웠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너무 허무할까봐 더 두려워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건 늙음이 아니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일지 몰라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5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게요.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 내 역할을 다시 찾는 용기까지, 당신의 2번째 인생에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노후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돈을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 60대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건강, 고립감, 사회적 역할 상실 순이었어요.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정서적 문제 역시 깊고 무거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과거엔 노후라는 개념이 더 단순했어요. 정년 퇴직 후 연금으로 살아가거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퇴직 이후의 삶이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곤 하죠. 이렇게 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채워야 하지? 나는 앞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노후 자금의 문제를 넘어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겪는 심리적 상실감이 있어요. 자녀가 성장해 집을 떠나고 회사에서도 중심이 아닌 곁으로 밀려나고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점점 작아지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심리학자 로버트 버틀러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재해석의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은 무모하다고 여겨지고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맞을까? 다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물가 상승은 가팔라지고 정년은 짧아졌으며 노후 준비는 점점 개인의 몫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구조 안에서 노후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닌 다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된 거죠. 결국 노후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나이 들고 싶은지를 조금씩 그려가는 일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 밤 그림을 함께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후 준비라는 건 결국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은 그 대답을 찾아가는 5가지 마음의 연습을 하나씩 함께 해보려고 해요. 노후 준비를 위한 5가지 감각,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연습.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감각. 노후에 얼마나 모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매달 얼마나 쓰며 살고 있나? 입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22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진숙 씨는 퇴직 후 월 250만 원의 국민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매일 지출을 손으로 적기 시작하면서 의외로 필요 없는 지출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그중엔 자동이체로 나가던 보험료, 형식적인 경조사비, 외로움에 반복되던 소소한 쇼핑도 있었죠. 지출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출의 흐름을 자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두 번째, 성과를 내는 나에서 의미를 만드는 나로의 전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노후는 쓸모의 시간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이어야 해요. 서울대 김석호 교수는 노년에 대해 노인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회사에서의 역할, 가족 내 위치가 아닌 진짜 나 자신으로서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경북 안동에 사는 63세의 임도영 씨는 정년 퇴직 이후 우울증 증상을 겪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책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매주 한 번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게 되었죠. 누구에게든 의미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와 연결 속에서 천천히 생겨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회와의 가벼운 연결을 유지하는 일. 고립은 노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36%가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외로움은 실제로 고혈압, 우울증, 인지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 고립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사람 많은 모임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작고 가벼운 연결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마을회관에 가서 바둑을 두는 일, 한 달에 한 번 시립도서관 영화 동호회에 참석하는 일, 이런 소소한 활동이 내 삶의 작은 리듬을 만들어주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켜줍니다. 네 번째, 신체는 퇴화해도 루틴은 진화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어들고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많아져요. 하지만 그것이 삶 전체의 퇴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70대에 접어든 양미숙 씨는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갑작스럽게 모든 외출을 꺼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치의의 권유로 집 앞 공원을 하루 15분씩 걷기 시작하면서 루틴이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지금은 아침 산책, 직접 차린 한 끼 식사, 저녁에 짧은 독서 루틴으로 하루를 지내고 있죠. 예전보다 움직임은 적어도 삶은 더 정돈된 느낌이에요. 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의 100세 철학자 다나카 시게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늙지만 내 일상은 내가 지킨다.
5번째,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누구 엄마, 어느 부서과장님, 누구의 배우자로 불렸어요. 하지만 노후는 다시 나라는 이름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경기도 광주에 사는 58세의 오지연 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불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하고 싶었던 글쓰기를 시작했고 2년 뒤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글쓰는 오지연 작가라는 이름으로 마을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죠. 노후 준비란 결국 살아남기가 아니라 나로 살아가기의 연습이에요. 이번에는 청취자 사연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2세 조현숙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절 현숙쌤이라고 불러줘요. 제가 작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글쓰기 강좌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만 불렸던 사람이에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만 35년을 살았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누구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수도 줄었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글쓰기 강좌 안내문을 봤어요. 예전엔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신청했고 처음엔 조용히 수업만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글 너무 따뜻해요. 혹시 글쓰기 강사에 도전해 보실래요?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그 뒤로 6개월간 지도자 과정도 이수했고 지금은 작은 강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조현숙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벅차올라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물론 지금도 가끔은 체력이 따라주지 않거나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감각이 제 노후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내 나이에 뭘 시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용기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은 늘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충분히 괜찮다고요. 노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단지 휴식의 시간이거나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다시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하죠.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로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질문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회는 늘 역할로 사람을 규정했고 그 역할이 사라진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노후는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을까?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건 무엇일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조현숙 청취자님의 이야기처럼 삶의 흐름이 단절된 듯한 공허한 시기에 우리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시작으로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강의실에서의 한 문장, 글이 너무 따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숙님은 다시 살아있는 사람,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단지 직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삶의 감각을 되찾은 일이었고 세상과 자신을 잇는 신락 같은 끈을 다시 잡은 일이었습니다. 노후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처음으로 온전히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혹시 지금 불안과 막막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당신이 여전히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당신 마음의 건강한 신호입니다. 노후는 견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껏 미뤄온 나로서 살아가는 삶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잠시 조용히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항상 얼마나 모았는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같은 계산적인 질문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감각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지출의 흐름을 이해하고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감각, 성과보다 의미를 중심에 두는 시선의 전환, 작고 가벼운 사회적 연결을 놓지 않는 습관, 신체의 변화 속에서도 루틴을 재구성하는 실천,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용기. 이 5가지는 거창하지 않지만 삶을 조금씩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작은 불씨 같은 연습들이에요. 그리하여 우리는 조금씩 노후라는 시간 앞에서 움츠러들기보다는 그 시간을 살아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밤을 마무리하며 함께 나눠보고 싶은 문장이 있어요. 노후는 멈춤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매일 새롭게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작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연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